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를 영상으로 만들어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서는 지금 1943년 9월과 10월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도 왼쪽에 동부 뉴기니에서 미국, 호주 연합군이 1943년 9월 16일 일본군 51사단의 본거지 레이를 점령하고 북쪽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레이를 점령했던 호주 육군 부대는 7사단과 9사단이었는데 호주 육군 7사단은 마캄강과 라무강이 흐르는 평야 지대를 점령해서 동부 뉴기니 북쪽 해안에 일본군 20사단 근거지 마단까지 진출하는 것을 노리고 있고 9사단은 동쪽으로 진출해 뉴 브리튼 섬에 가까운 일본군 근거지 핀슈아펜을 점령해서 라바울이 위치한 뉴 브리튼 섬에 상륙하고 중간 위치의 해협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호주군 7사단과 9사단은 서로 다른 임무를 맡고 있는 셈이고 양쪽 전선에서의 전투도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벌어지게 됩니다. 호주 7사단과 9사단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확대한 지도입니다. 레이를 점령하자마자 호주군은 쉬지 않고 마캄 계곡으로 진입해서 호주군 제6 독립중대가 방어하는 일본군을 물리치고 카이아핏을 점령했습니다. 카이아핏을 점령함으로써 호주군은 나드잡 일대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것은 1943년 9월 20일이었는데 호주군은 21일 아침부터 원주민들과 함께 카이아핏 활주로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도는 9월 20일 전투와 호주군이 카이아핏을 장악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지도에서 이쯤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활주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9월 20일 밤과 21일에 걸쳐 일본군 패잔병을 5명에서 6명 정도 사살했고 정찰대도 격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9월 21일 오전 9시 호주군 제6 독립중대를 지휘하는 고든킹 대위는 후방의 7사단 본부로부터 가능하면 21일 당일 7사단 예하에 21여단 병력의 일부를 카이아핏에 착륙시킬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호주군 7사단에는 18, 21, 25의 3개 여단이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여단에는 14, 16, 27대대가 있었는데 카이아핏에는 그중 하나인 16대대가 먼저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호주군과 원주민들은 쉬지 않고 활주로 정비 작업을 진행했고 오후 3시 30분에는 나드잡에서 항공기가 성공적으로 카이아핏 활주로에 착륙해 부상병들을 다시 태우고 나드잡으로 후송했고 이후 다시 날아와 탄약과 식량을 카이아핏에 보급했습니다. 당일 오후 6시까지 16대대 1개 중대가 6기의 수송기에 실려 카이아핏에 도착했고 21여단장 아이반 도어티 준장도 카이아핏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베이시 7사단장도 소형 항공기에 몸을 싣고 카이아핏에 직접 와서 카이아핏 전투에서 부상당한 킹 대위를 후방으로 이송시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은 날씨가 쾌청해서 수송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16대대의 나머지 병력과 여단 본부 그리고 일부 미군 공병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호주군은 카이아핏의 병력 보강을 마치고 다시 북쪽을 향해 작전을 펼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도어티 여단장은 후방으로부터 카이아핏에 급히 도착한 장교로부터 24단 78년대 병력을 주축으로 구성된 일본군 본대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병력은 약 3,500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부대가 바로 일본군 24단의 나카이 마스타로 소장이 지휘하는 나카이 지대였고 호주군은 드디어 앞으로 전투를 치르게 될 일본군 부대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미군이 카이아핏에 수송기를 이용해 불도저를 운반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운반된 불도저를 연합군은 카이아핏 활주로 정비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사진 오른쪽에는 원주민들이 쿠나이 그레스를 자르는 모습이 보이고 사진 왼쪽에는 미군 공병대원이 운반된 불도저를 운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활주로에 C-47 다코타 수송기가 착륙해 21여단 16대대 병력을 카이아핏으로 수송했습니다. 이 사진도 당시 카이아핏에 호주군 병력이 수송기로 도착하는 모습인데 사진 설명에는 21여단 여단 본부가 쓸 보급 물자를 내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에는 중절모같이 생긴 호주군 군모 슬라우치 햇을 쓴 호주군 모습과 군용 정모를 쓰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이 보이는 원주민 병사의 모습 그리고 수송기에서 보급품 상자를 나르는 원주민 짐꾼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카야핏을 중심으로 하는 호주군의 지휘는 도어티어 단장이 맡게 되었는데요. 호주군의 다음 목표는 카야핏에서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둔푸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일본군 24단 본거지 마당까지 정말 멀지 않은데요. 카야핏에서 둔푸로 가는 길은 평준한 지형이었지만 둔푸에서 마당까지는 험준한 지형이라는 것이 좀 달랐습니다. 7사단장 조지 베이시 소장은 9월 22일 도어티 21여단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10월 4일까지 둔푸와 인근 활주로를 점령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9월 22일은 호주군 9사단 20여 단이 후원반도 동쪽 해안의 일본군 근거지 핀슈아펜을 점령하기 위해 핀슈아펜 북쪽 스칼렛 해변에 전격 상륙 작전을 실시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연합군은 레이 점령 후 쉬지 않고 계획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월 22일에 시작된 핀슈아펜 공략전은 이미 이 채널에서 시리즈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주군은 21여단의 모든 병력을 카야핏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또한 나드잡에서 마당까지의 마캄 라무 계곡이 원래 일본군 지역이어서 원주민들이 일본군에 많이 협조했지만 카야핏 점령을 기점으로 많은 수의 원주민들이 연합군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카야핏에서 호주군은 원주민 3명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대검으로 인한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카야핏에서의 사건은 하나의 예에 불과했지만 일본군이 원주민들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사실이 이미 원주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어서 원주민들이 쉽게 연합군 편으로 돌아섰다고 호주군 기록은 적고 있습니다. 원주민을 가혹하게 대하면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는 것은 일본군 스스로 자기들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호주군의 전후 기록은 또한 적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카야핏에서 둔푸까지를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 마캄강은 북쪽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흘러가는 반면 라무강은 북쪽 해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9월 23일 호주군 21여단 16대대 정찰대가 마캄강 상류 우미강을 건너 강 서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3일 오전 호주군 21여단의 나머지 2개 대대 중 하나인 27대대가 최후방 포트 모레스비에서 45기의 수송기에 몸을 싣고 카야핏에 착륙했습니다. 27대대는 카야핏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제6독립중대와 교대했지만 제6독립중대는 아직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하고 정찰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호주군은 21여단의 마지막 대대인 14대대의 도착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호주군이 상대할 나카이 시대가 3,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미 호주군에 알려진 이후라서 호주군은 최대한 빨리 많은 병력을 카야핏에 모아야 했습니다. 호주군은 우미강 인근에서 소수의 일본군 병력과 산발적인 교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9월 23일) 나카이 시대를 지휘하는 나카이 마스타로 소장은 나카이 시대가 소속된 24단의 상위 부대인 제18군 사령부로부터 전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9월 22일 핀슈아펜에 호주군이 상륙했다는 소식과 함께 레이에서 철수하는 51사단이 후원반도 북쪽 해안 시오를 향해 순조롭게 철수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나카이 시대는 라무 계곡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연합군을 격파하라는 명령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동부 뉴기니의 일본군은 여러 군데에서 위기에 봉착해 있었지만 적어도 이때는 전황을 파악하고 각 부대에 신속히 전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일본군은 핀슈아펜 지역의 중요성을 두고 마당의 24단 주력을 북쪽 해안을 통해 핀슈아펜 지역으로 남진시키고 있었고 마캄 라무 계곡을 통해 마당으로 통하는 평야지대의 수비는 24단 78년대를 기간으로 편성된 나카이 시대에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마당에서 직선거리로 약 150km 서쪽에 위치한 외곽은 일본군 41사단이 1943년 2월부터 5월까지 나눠서 진주했는데 남쪽 지역의 전황이 안 좋자 일부 부대를 남쪽으로 차출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24단 주력이 동쪽으로 이동을 시작하자 그쪽 방어도 맡게 되었고 제공권을 장악한 연합군의 공격으로 보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어 최후방의 41사단도 힘든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카이 지대는 둔푸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7사단장 조지 베이시 소장은 9월 25일에도 경비행기를 타고 카이아핏에 도착해서 21여단장 도어티 준장을 만났는데요. 베이시 사단장은 일본군이 언제라도 다시 카이아핏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어티 여단장은 일본군이 카이아핏까지 공격할 역량이 없다고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사실 나카이 지대는 51사단이 이미 시오를 향해 사루아겟 산맥으로 접어들어서 굳이 카이아핏을 무리해서 점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베이시 7사단장은 7사단의 또 다른 여단인 25여단을 21여단과 함께 카이아핏에 투입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25일 21여단의 마지막 대대인 14대대가 나드잡에서 수송기에 몸을 싣고 카이아핏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진은 카이아핏에 도착한 21여단 14대대 병력을 촬영한 것이고 이 사진은 베이시 7사단장과 도어티 21여단장이 카이아핏에서 작전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내륙 깊숙한 곳에서 활동 중이던 호주군 제7독립중대는 둔푸가 일본군에 점령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른 정찰대는 둔푸와 우미강 사이에 여러 곳을 살펴보았지만 일본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9월 27일부터 카이아핏에 25여단 병력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고 베이시 소장은 21여단에 둔푸 방향으로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까지 25여단의 3개 대대가 전부 카이아핏에 도착했습니다. 호주군 21여단은 전진을 계속해 9월 30일경에 마라와사를 점령했습니다. 9월 말이 되면서 일본군 24단이 마캄, 라무 계곡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북쪽 해안을 거쳐 핀슈아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연합군에 드러났습니다. 1943년 10월 1일 호주군 7사단장 베이시 소장은 마캄, 라무 계곡 지역에서 일본군이 전부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둔푸까지 길이 호주군에게 훤히 뚫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금 더 전진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구삽 강이 있고 이 강이 북쪽으로 흐르는 라무 강과 만나는데 10월 1일에 21여단 병력이 이 지점까지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케네스 이더 준장의 25여단 병력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호주군은 제6독립중대가 카이아핏을 점령한 지 열흘 만에 21여단과 25여단의 2개 여단 병력을 항공기로 전부 수송해 마캄, 라무 계곡 지역을 거침없이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월 1일이면 호주군 9사단 20여단이 핀슈아펜을 점령하기 딱 하루 전인데요. 서쪽으로 진격한 7사단은 과연 어떤 전투를 치르게 될까요?